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020년 제3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0년은 그 1회, 2회 공동시험을 쳤고요. 그 다음 이제 3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위생활동 범위인 예측, 인식, 평가, 관리 중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산업위생은 어떤 게 위험한지 예측해보고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죠? 그러면 인식이 뭔가?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인식이다. 맞겠다, 그죠? 3번 볼게요. 인식 단계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은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의 작업 특성, 자, 유해인자의 특성, 에 근거한다. 그죠? 이렇게 인식할 때는 사업장에 어떤 특성이 있고, 근로자가 작업하는데 어떤 특성이 있고, 유해인자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인식해야 된다. 이것도 좋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목록을 작성하고 작업 내용을 검토하고 설치된 각종 대책과 관련된 조치들을 조사하는 활동이 인식이다. 첫째 단계다. 그죠? 해당되는데요. 2번 볼게요. 현장 조사로 정량적인 유해인자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료의 채취와 분석이다. 자, 이렇게 정확한 양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건 예측, 인식, 평가, 관리 중에서 우리가 뭘까요? 그죠? 바로 측정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측해서 인식하고 측정해서 관리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측정이다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인식이 아닌 거, 바로 답은 2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것도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건 아닌데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NIOSH의 중량물 취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작업 상황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중량물 취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작업장 내의 온도가 적절해야 한다. 두 번째, 물체를 잡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빠른 속도로 했는데요. 자, NIOSH의 중량물 취급 기준은 보통 속도로,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보통 속도로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죠? 뒷부분은 맞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에 물체의 폭은 75cm 이하로서 두 손을 적당히 벌리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이게 75cm 너무 넘어가면 두 손으로 들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75cm 이하 두 손을 적당히 벌리고 작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방법으로 인체 측정치를 이용한 작업 환경의 설계가 이루어질 때 다음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건 제일 좋은 게 고려되어야죠. 조절 가능 여부, 최대치 적용 여부, 최소치 적용 여부, 평균치의 적용 여부. 맨 먼저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 가능 여부 적용하는 게 좋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건 조절식 설계입니다. 자, 우리도 운전석에서 의자도요, 거리도 조정하죠. 팔 운전할 때 앞으로 뒤로 당기고 높낮이도 조절하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설계가 된다면 첫 번째 조절식 설계부터 적용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업 대사율 아래 말이 10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계속 작업 한계 시간 공식은 로그 CWT는 3.724-3.23 곱하기 로그 R의 말이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로그 CWT는 3.724-3.23 곱하기 로그, 현재는 R의 말 줬잖아요. 그죠? 10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0.494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CWT가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이죠. 그래서 로그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로그를 없애면 뒤에 숫자는 10의 지수로 올라간다. 요거 그냥 지금 왜 이렇습니까는 수학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계산하면 3.12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로의 종류 중에서 다음 날까지 피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다음 날까지도 피로가 유지되는 건 과로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로의 축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발병 상태, 병적인 상태는 공비가 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건 보통 피로. 이렇게 3단계였죠.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답 아실 것 같네요.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어 새집 증후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목재 등의 접착제, 실내 가구의 접착제 등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의 주요한 원인 물질, 바로 포름알데히드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죠. 필기에 나오고 있다. 그죠? 근로자가 휴식 중일 때는 산소 소비량이 대략 0.25리터 per minute 정도입니다. 운동 중일 때 산소 소비량은 얼마까지 증가합니까? 했습니다. 자, 산소 소비량은요. 금방처럼 휴식 중일 때는 0.25리터 per minute입니다. 운동 중에는 5리터 per minute, 성인 남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합니까? 라는 문제다. 그죠? 며칠이었습니까? 한 달 기억하시면 되죠. 바로 답은 2번에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중 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 그랬다. 그죠?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맞죠? 이산화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죠? 자, 나온 김에 암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질 01, 1탄 10, 초먼 50, 포르말 미먼 100, 그죠? 라돈 148, 휘유 곰팡이 500, 부유 800, 이탄 1000, 그죠?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자, 단위도 꼭 한번 나올 때마다 보시다 보면 실기에 암기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지나치지 마시고 별표 3개는 꼭 다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지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지적 환경은요, 근로자가 작업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적합하고 정신적으로도 적합해서 생산적으로도 적합한 환경이 지적 환경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신체적이 아니라 생리적, 정신적, 생산적 3가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거의 빠짐없이 나오죠.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은 산업인생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의 4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죠? 자,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전문가의 윤리는 윤리강령 4가지다. 그죠? 전문 근로자에게 뭐를 대접? 고기 대접 그랬습니다. 그죠?
전문가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죠. 아닌 건 4번 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오던 거랑은 또 얘가 다르게 나왔죠. 다음 영양소와 그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주된 증상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입니다. 비타민 B1은 각기병이에요. 이게 틀렸죠? 비타민 B2가 구강염, 구순염이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을 지연시킵니다.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합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들은 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성면 해체 작업장의 성면 농도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단, 작업장은 실내고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작업장의 밀폐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성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한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 밀폐를 시켜야지 성면이 있다면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겠죠? 밀폐막과 차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죠? 이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이 비산될 경우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비산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비산되기 전에 공기 중에 시료를 채취하면 아직 침전되어 있는 농도는 높죠. 이게 언제 침전이 다시 비산될지 모르는데 잘못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에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4번에 시료 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그죠? 나머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3번이다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필기 자주 나옵니다. 제율 통계 방법 중에서 강도율은 했습니다. 강도율은 제의 강도, 강하기를 나타내요. 자, 제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날짜가 많다? 일을 못하고 쉬는 근로를 손실한 일수가 많을수록 강한 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도율의 공식은 밑에는 연간 총 근로시간수, 도수요라고 동일하죠. 그죠? 위에는 연간 총 근로 손실 일수고요. 근로 손실 일수, 제 건수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죠. 동그라미는 반만 붙이자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맞게 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별표 하나만 붙여볼게요. 작업 강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5 마이너스 괄호하고요. 5 곱하기 아래 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실동률의 공식은 85 마이너스 5 곱하기 아래 말이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죠? 일반적으로 열량 소비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작업 대사율은 작업 대사량을 기초 대사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죠? 아래 말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 맞죠? 그죠? 작업 대사율 아래 말은 작업 강도를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타낸 하나의 지표이지 작업 강도를 정확하게 나타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몰라도 공식만 아신다면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 중에서 연도와 활동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1958년 석탄공사 장성병원에 중앙실험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잘 안 나왔다, 그죠? 밑에 거 내려가 볼게요. 1962년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작업환경 측정 정도 관리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정도 관리 제도는요. 요 연도가 잘못되었네요. 92년입니다. 그죠? 90년에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창립되고요. 이렇게 학회가 창립되고 어떠한 제도를 만든 게 그 뒤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자주 출제되고요.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는 1개 빼고 한 2개 정도 붙이겠습니다. 규폐증은 공기 중 분진에 어느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주로 발생됩니까? 그죠? 규폐증은 이산화규소 또는 유리규산, 석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분진의 흡입으로 폐조직의 섬유화가 나타나는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죠? 근로자에 있어서 약한 손의 힘은 평균 40kg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무게 10kg인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작업 강도를 계산하라. 그죠? 자, 공식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강도 %MS는 뭐였죠? 밑에는 우리가 MS다. 그죠? 근로자의 약한 손의 최대 힘이었죠. 지금은 40kg이다 라고 했고요. 위에는 요구되는 힘이죠. 그죠? 이때는 한 손에 요구되는 힘이다. 요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10kg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니까요. 한 손에는 5kg이 요구되겠다. 그죠?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 시 측정의 기본 시료 채취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뭐를 원칙으로 합니까? 개인 시료 채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지역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개인 시료 채취,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메틸클로로폼입니다. TLV가 350ppm을 1일 몇 시간, 12시간 작업할 때 노출 기준을 브리프와 스칼라 방법으로 보정하면 몇 ppm으로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보정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부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24가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대각선 더해서도 24가 돼야 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현재 H는 뭐냐면 현재 작업하는 시간이죠. 12시간이다 라고 했고요. 위에는 8입니다. 그죠? 더해서 24 돼야 되니까 밑에 16분에 이렇게 해서 24가 되려면 24에서 요걸 빼줘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2 하시면 되고요. 보정지수가 0.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된 ppm은요. TLV가 350이다. 그죠? 자, 보정지수 0.5 곱하기 TLV 350 하시면 되겠습니다. 175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21번 문제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소음계의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1번, 측정 가능 주파수 범위는 31.5에서 8kHz 이상이어야 한다. 자, 2번에 지시계기의 눈금 오차는 0.5dB 이내이어야 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측정 가능 소음도 범위는 10에서 150dB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소음계가 측정할 수 있는 소음도의 범위는 35에서 13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45에서 1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은 맞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잘 나옵니다. 직접 포집 방법에 사용되는 시료 채취백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가볍고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깨질 염려가 없다. 그죠? 백이니까요. 개인 시료 포집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연속 시료 채취 불가능해요. 그죠? 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만 보관할 수 있고, 연속 시료 채취는 가능한데요.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연속적으로 시료 채취는 가능한데, 시료 채취 후에 백에 장시간 보관은 불가능하죠. 잠시만 보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근로자가 노출되는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여 공학적인 소음관리 대책을 세우고자 할 때 적용하는 소음계, 그죠? 근로자가 노출되는 소음을 파악해서 네, 이렇게 소음관리 대책을 세울 때 소음계는 뭐를 쓰는가라는 겁니다. 자,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해서 공학적인 소음관리 대책을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떤 걸 쓴다? 옥타브 밴드 분석 소음계를 사용한다. 그죠? 우리가 4과목에 가면 옥타브 밴드 분석계 요것도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4번은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빨간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측정 고시의 일부분입니다. 이건 별표를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그죠? 개인시료 채취란 개인시료 채취기를 이용해서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 위치인데요. 호흡 위치는 어딘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방구였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입니다. 그죠? 근로자의 호흡 위치에서 채취하는 것을 개인시료 채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시료 전 처리인 회화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회화 용액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염산, 질산이 회화 용액으로 잘 사용됩니다. 2번에 회화 시 실험 용기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일반 유리 제품을 쓴다. 자, 우리가 시료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한 용기를 일반 유리 제품, 뭔가 안 맞을 것 틀렸을 것 같죠? 그죠? 전 처리 기기는 자, 이렇게 가열판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는 것을 쓰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렇게 내산성 재료를 써라. 일반적인 유리 제품이 아니라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질과 산을 제거하는 것을 회화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기질이나 산을 제거시키는 걸 회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시료가 다상의 성분일 때 여러 종류의 산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죠? 틀린 게 2번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중 이거 자주 나왔다 그죠? 80dB의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3분의 1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dB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3분의 2만큼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의 평균 소음 피폭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노출되는 소음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노출되는 시간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등가 소음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등가 소음도는 임의의 측성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되는 소음의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 소음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지는 소음도인데요. 자,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 밑에는 각 소음이 발생된 시간을 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N은 뭐냐면 각 소음 측정치 발생 시간이고요. 곱하기 10에 16.61분의 L은 뭐냐면 각 소음의 레벨치,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현재는 8시간 작업했겠죠. 그죠? 그래서 분으로 고쳐주기 위하여 8 곱하기 60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시간에 3분의 1을 80dB에 노출되었다 했는데요. 8시간에 3분의 1을 계산하면 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0에서 분으로 고쳤습니다. 160분이 되고요.
8시간의 3분의 2는 8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60분 해서 분으로 나타내면 32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3분의 1은 80데시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160분이죠. 곱하기 10에 16.1분의 80데시벨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3분의 2는 70데시벨이에요. 3분의 2는 320분이었거든요. 곱하기 10에 16.61분의 7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74.99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하나 수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요거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발생된, 그죠? 예, 이게 노출되는 TLV 허용 시간이 다르고, 현재, 예, 노출되는 시간이 다르다, 그죠? 이럴 때 누적 소음 폭로량을 계산해서 TWA, 시간가중 평균 소음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적 소음 폭로량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노출될 수 있는 허용 시간인데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90데시벨의 허용 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85데시벨은 얼마가 되냐면 85데시벨은 85가 되면 데시벨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곱하기 2배 늘어나요. 16시간 됩니다. 그러면 80데시벨에는 몇 시간? 32시간 되겠죠. 75데시벨은 64. 70데시벨은 128시간 노출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128시간 자체가 이제 하루 시간 넘어가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요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맞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뭐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등가소음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요거는 별표 2개는 아니고 그냥 파란색 한 개 붙여볼게요. 실기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형태가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톤, 부틸 아세테이트, 메틸에틸 케톤이 1대 2대 1로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물의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세톤, 부틸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메틸에틸 케톤의 TLV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자, 지금 퍼센트가 주어지지 않고 1대 2대 1로 혼합되었다. 1과 2와 1을 다 더하면요, 4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세톤은 4분의 1이다 라는 거다. 그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25%다라는 게 되겠죠. 부틸 아세테이트는 이만큼이죠. 4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50%다라는 걸 뜻하고요. 메틸에틸 케톤도 1이니까 역시나 25% 있다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합물 이렇게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혼합물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해야죠. 그죠? 밑에는 TLV입니다. 750분에 25%는 퍼센트 떼면 0.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pm 200ppm 분에 퍼센트는 50%니까 0.5가 됩니다. 세 번째 역시나 200ppm 분에 25%니까 0.25죠. 분의 1 하시면 244.90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인핀저를 이용하여 채취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인핀저나 버블로 나왔다. 그죠? 이런 건 가스나 증기상 물질 또는 액체 물질도 채취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각종 금속류의 먼지, 그죠? 금속 등의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때는 카세트나 입경분립 충돌기, 사이클론, 여과지 같은 걸 사용해야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가스상 유해 물질을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 시간 간격과 측정 횟수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때는요, 1일 작업 시간 동안 얼마 간격이죠? 1시간 간격으로 몇 회? 6회 이상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측정 시간마다 몇 번? 2회 이상을 반복해서 측정해서 무슨 값?
평균값을 산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에는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선은 숫자 위주로 어떻게 측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일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다. 그죠?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20ml다 라고 했고요. 1% 소듐 비슬파이트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뜻합니다. 를 담은 인핀저를 사용하여 포르말데히드가 함유된 공기 0.4m 삼승을 채취해서 비색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검량성과 비교한 결과 시료 용액 중에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40 마이크로그램 per ml였습니다. 공기 중에 포름알데히드 농도 ppm을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자, 25도 실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가 되겠고 포름알데히드의 분자량이 30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요걸 떠올려야겠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일단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그죠? 요거를 ppm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ppm은 하면 곱해졌는 게 반대로 넘어가면 분자량분에 요렇게 곱해야죠.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곱하기 24.45예요. 결국은 분자량은 30이고 24.45를 아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자,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이니까 우리가 미리그램 위에 올리고 미터의 삼승을 밑에 내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리그램이 아니라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40 마이크로그램은 이제 많이 나왔죠? 뭐죠? 40 마이크로그램은 뭐를 곱해야 합니까? 미리그램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그램 해야죠. 근데 밑에 또 미리리터가 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미리그램만 있어야 되는데요. 미리리터가 있으니까 곱하기 뭐 해야 된다? 미리리터를 해줘야 미리리터 없어지고 위에 미리그램이 남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는 20ml의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이렇게 채취해서 농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원래 채취한 양이 얼마인가면 20ml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ml 곱해주시면 됩니다. 미터 삼승은 0.4m 삼승을 채취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미리리터 없어지고 위에는 미리그램, 미터 삼승이 남겠죠. 계산하면 2mg per 미터의 삼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했는 2mg per 미터 삼승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 이외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입니까? 네, 3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여과에 의한 채취 원리가 아닌 것은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직접 차단, 관성 충돌, 확산. 그죠? 작은 입자는 확산에 가깝고 큰 입자일수록 직접 차단해서 관성 충돌 쪽으로 간다 그랬죠? 아닌 건 4번의 흡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역시나 실기까지도 중요하죠.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분석에 대한 오차가 주어졌습니다. 누적 오차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누적 오차는요, 루트 하시고 각각의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8.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3번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과지 종류 중에서 MC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MC 막 여과지죠. 그죠? 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우리 암기법 나왔으니까 떠올리고 지나갈게요. MC 중석은 그랬죠. 중금속 성면을 분석할 수 있고요. 산에 약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중량 분석 못한다.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특징들이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셀룰로스부터 PVC, PTFE까지 다양한 원료로 제조가 됩니다. 시료가 여과지 표면 또는 표면 가까운 데에 침착되므로 성면, 유리섬유 등 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이용된다. 그죠? 자, 입자상 물질에 대한 중량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아까 산내에 약하고 수분 흡수해서 중량 분석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입자상 물질 중에 금속을 중분석할 때 중금속 성면 채취했잖아요. 원자핵과 흑광 광도법으로 분석하는데 적당하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죠, 그죠? 실기까지도 출제됩니다. 활성탄에 흡착된 증기를 탈착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매는 했습니다. 활성탄의 탈착 용매, 바로 이황화탄소 CS2가 되겠다, 그죠?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지관은 역시나 실기까지도 간혹 나온다 그랬습니다. 검지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검지관은요,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현장에서 즉시에 검지할 수 있다, 그죠? 자, 사용이 간편하고 특이도는 높다, 낮다. 특이도는 낮다라고 했다, 그죠? 반응 시간도 빨라요. 산업보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민감도가 낮고 비교적 고농도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방해물질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했고요. 단시간만 측정할 수 있고 미리 측정 대상 물질에 동정이 되어 있어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게 검지관의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 개인용 방사성 측정기로 의료용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X선 필름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진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 기억하시고요.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의 성능은 분해능과 효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분해능을 높이려는 조작으로 틀린 것은, 다시 말하면 분해능을 높이는 게 아닌 걸 고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리하는 관이 갈아타면 분리를 계속해 나가니까 분해능이 좋아지고 분리가 잘 되겠죠, 그죠? 요건 맞습니다. 이론층 해당 높이를 최대로 하는 속도가 빠를 때는 아무래도 분해가 안 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고체 지지체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해서 분해를 시키고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좋은 분해능을 보이므로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온도를 높여버리면 그만큼 이제 또 반응이 일어나거나 휘발되거나 분해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조작은 분리관의 길이는 길게 합니다. 시료의 양은 조금씩 적게 넣어야 분해가 잘 되고 고체 지지체 입자 크기는 작게 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 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별표 바꾸겠습니다. 검출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검출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3.143이다라고 했죠. 대략 3배에 해당합니다. 그죠? 정량한계는 검출한계 곱하기 3 또는 3.3이고요. 정량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는 10이다. 그죠?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그죠? 요거는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분석기기마다 바탕 선량과 구별하여 분석될 수 있는 가장 적은 분석 물질의 양 또는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 해도 됩니다. 그죠? 바로 1번의 검출 한계가 되겠습니다. 정량 한계는 분석기기가 정확하게 재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이 정량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기까지도 잘 나오는 문제죠.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에서 정의한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은 했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게 흡입성 분진이죠.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였죠.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흉곽성 분진인데요. 기관지나 세기관지 또는 하기도, 밑에 기관지죠. 가스 교환 부위에 침투해서 독성 나타내고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였죠. 더 깊이 내려가는 호흡성 분진입니다. 제일 밑에 그죠? 하기도의 끝부분인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고요.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흉곽성은 했으니까 답은 4번의 10 마이크로미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파란색 별표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다음 넘어가면 이제 빨간색 많아집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